자, 그래서 내신 이제 시작을 했고 학교에서 수업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나가고는 있어요. 나가고 있어. 어느 부분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저희 문학생이 3명 들어와가지고 그 작품을 다 다른 걸 이렇게 맡아서 하셔서 그 수업 한 거는 몇 단원 했어요? 지금 그 맨 처음 일단은 아니 그맨 작품을 그냥 3개를 따로 나가시는데 한 분은 오늘 처음 들어오셨고 해서 그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모라니 B까지는? 네, 그거랑 동시에 지금 하고 4단은 나가려나? 혹시 제 막내가 뭐 주몽시나 이런 거 나가나? 네 아니요 아무튼 일단 뭐 시험 범위 조금 정확하게 나오면은 쌤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쌤님이 1단원 부분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1단원 부분만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뭐 선생님 시험 범위는 대충 다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은혜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래서 뭐 추가로 이제 외부 지문 나오는 것도 세 작품 이제 쌤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도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외부 지문보다는 교과서 비중이 좀 더 높다는 뜻이고 알겠죠? 거기서 이제 수능형 문제 조금 그러니까 사실 외부 지문을 아예 생지문으로 집어넣기보다는 대부분이 아마 이제 보기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수능형 문제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 이제 문제 유형도 수능형보다는 내신형에 좀 더 가깝게 출제를 확률이 또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숙명여고거든요. 강남에 보면 숙명여고가 절대 학생들한테 외부적인 뭐 수능형 문제 이런 거 잘 안 내요. 왜? 수능형 문제는 다 맞추거든 오히려 애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신형으로 좀 많이 내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조금 몇몇 학교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학교 선생님 필기 무조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심지어 필기를 칠판에 해주는 거 말고도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 중에 요런 거는 좀 적어놓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웬만하면 다 적어놓으세요. 선생님이 시급자는 농담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 적어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선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걸 주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듯 바로 1단원 내용, 바로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미리 보기 이제 앞부분 보게 되면은 자, 여학생이 얘기하죠. 꽃이 벌써 피었네.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 같아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이 뭡니까? 여학생은 바로 뭐야? 꽃을 무엇에 비유했다?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에다가 꽃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뭐뭐 같아라고 했으니까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 뜻이 무슨 법? 지금 그치. 비유 중에서 지규의 방식을 이렇게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이 자, 방금 내가 한 말 정말 아름답다. 참 문학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부분 미리 보기도 우리가 꼭 내용을 살펴보고 들어갑시다. 자, 앞의 대화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말에 대해 문학적이라고 한 이유는 여학생이 말의 정보 전달을 위한 지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 전달을 위한 지시적인 언어. 자, 요거는 바로 뭐다? 일상 언어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된 특징 혹은 주된 역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학생의 생각이나 감정이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됐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여학생의 말이 문학적으로 느껴진
이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중에서도 바로 문학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문학적 언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는 특히 문학 중에서도 시문학, 즉 운문문학의 갈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합시다.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자, 문학을 일단 간단하게나마 정의를 하고 있죠. 문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렇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예술과 문학의 공통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다른 관례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표현 수단이 바로 뭐다? 언어라는 점은 바로 다른 예술과 문학의 차이점이 된다. 즉 음악은 바로 뭐다? 리듬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회화, 그림,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건데, 문학은 바로 뭐다?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의 그런 사조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다 합시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 부르지 않는다. 작가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단과 형상화 방법, 자유로운 상상력 등을 통해 작품 속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단과 형상화 방법, 자유로운 상상력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형상화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작품 속에서 미적 가치를 형상화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자는 작가가 작품 속에 표현해 놓은 미적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심리적 쾌감과 감동, 즐거움 등의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독자가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미적 가치라고 하고,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런 용어도 알아야 돼요.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을 통해 느끼는 카타르시스, 일종의 약간 쾌락 이런 의미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미적 감성을 만족시키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의 미적 감성을 만족시키고 뭡니까?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서적, 미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학도 한편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학의 미적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학의 미적 기능.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형식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방법은 바로 뭐다? 치밀한 구성. 그쵸? 그 다음에 언어의 음악성. 그쵸? 그 다음에 창의적, 독창적 표현.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바로 뭐다? 내용의 아름다움도 문학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느냐? 바로 새로운 사실의 인식. 그렇죠? 인식과 발견이 주는 재미, 감동 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내용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뭐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정서적 미적으로 사람을 이제 뭡니까? 성숙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 첫 번째 작품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방학 때 한번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죠? 바로 1930년대 대표적인 순수시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우리가 문학의 미적 기능하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순수 문학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순수시입니다. 자, 성격은 유미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 작품은 추구하는 본질 자체가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탐미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미주의, 탐미적, 사실 거의 다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낭만적, 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제재는, 중심 소재는 바로 모란의 개화와 낙화가 중심 소재입니다. 자, 주제는 그렇죠? 바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역설과 도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화자의 신경을 부각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을 해서 이를 통해서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1930년대 순수문학 가장 대표적인 작품 김영락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이죠. 자, 봅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가 바로 모란인데, 이런 시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는 소재예요. 알겠습니까? 왜? 사실 모란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이런 유의 시들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죠.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다? 소망, 보람,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아직도 나의 몸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 이유는 바로 화자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숙명적인 것이다. 이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화자가 이 기다리는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 즉 모란이 피는 시기라는 거죠. 자,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시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행과 2행에서는 화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서 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바로 모란이 피는 시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바로 태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뭐 태요를 반복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드러운 어감과 섬세한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이게 왜 섬세한지는 솔직히 말해서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사형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무조건 이걸 따라서 가르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1행과 2행에서는 화자는 바로 뭘 하고 있다? 바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기서결로 나누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뚝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음성 상징어.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바로 뭐다?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눈물, 떨어지는 눈물, 즉 일종의 모란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실감으로 인한 눈물을 형상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겼대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봄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 화자는 삶의, 그렇죠, 보람과 의미를 잃었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심정은 바로 뭐다? 상실감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태요라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5월 하루,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온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모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다? 모란이 지금 지게 되면서 화자는 삶의 의지, 가치, 즉 인생 전체를 지금 상실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모란이 지는 것은 화자에게 이꼴 바로 뭐다? 보람과 소망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나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화자는 지금 모란이 지어져 버리면은 자신의 한 해가 다 끝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에게 모란이 지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인생 전체 혹은 화자의 1년을 상실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일종의 과장의 방식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바로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바로 뭐다? 모란의 진후, 그렇죠?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고, 이걸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그죠? 360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360일을 지금 나는 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바로 기다림의 깊이, 나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서글픔의 깊이를 강조하더라. 실제로 이런 표현들은 고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요. 고전 작품에도 보면 뭡니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허난서론의 기원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매 순간 님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수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자도 지금 360날 하양 매일 섭섭해 운다는 거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여기서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여전히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화자의 그런 숙명적인 그렇죠? 숙명적인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바로 뭐다? 모란이 이제 필 때가 가까워졌는데 아직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모란을 잃고 나서도 여전히 뭡니까? 화자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문장의 구조가 요 두 개가 지금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바로 여기서는 역설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뭐다? 첫 번째 찬란한 의미는 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다?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란 뜻이지만 반면에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다? 봄은 동시에 모란이 지는 상실감도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역설과 이제 도치를 통해서 화자에게 있어 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 바로 만남으로 인한 기쁨과 상실로 인한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죠? 다시 또 화자는 어떻게?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죠. 바로 이게 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모란을 기다린다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언어 그런 자체의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한 순수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사실 우리가 이 내신을 대비할 때는 특히 이 학습 활동 중에서 꼭 내용을 집어넣고 가야 되는, 왜? 실제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객관식 문제도 많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아, 맞아. 이번에 혹시 선생님이 서술형이나 객관식 이런 거에 관해서는 혹시 말씀 있으셨어? 이번에 뭐 서술형 안 나온다든지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 제 그 교과서에다 써놨는데 근데 막 과목마다 이게 다막 그치,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꼭 선생님한테 전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솔직하게 이제 뭐 최근에 선생님이 티처스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한번 굉장히 막 계속 그것만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티처스에는 국어쌤은 안 나와. 왜? 국어는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알겠죠? 보통 뭐 한 달에 뭐 그 티처스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뭐 2주 만에 3주 만에 이렇게 하는데 국어는 그렇게 하기는 힘든 과목이긴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다른 과목하고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풀라고 추천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으로 미리 답을 방향은 어느 쪽인가를 미리 결정을 해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기를 읽다가 오히려 많이 헷갈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서술형으로 답이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선지를 읽게 되면은 선지에서 그 만들어 놓은 함정에 덜 빠집니다.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아예 문제의 답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런 학습활동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답을 찾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아까 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1행부터 2행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행부터 10행은 바로 뭐다? 모란이 그치?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11행, 12행은 다시 어떻게?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수미상관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화제에게 있어서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자 바로 보람이고 삶의 가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이 작품에 어떤 요인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위시의 운율 형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태연을 지금 반복을 하더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적어 놓읍시다. 바로 시어 저 모란을 반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더라. 같은 시어를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을 하죠. 이를 통해서 형태적 안정감 혹은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것도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울림소리 바로 니은, 미음, 리을, 이응음이죠. 자, 그래서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형성하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운율도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뭡니까? 운율 형성 요소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두 개의 원래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웠어요. 왜? 여러분들 생각을 쓰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올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 즉 바로 역설법을 사용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꼴 무슨 뜻이다? 바로 역설적 표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필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바로 봄이 찬란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모란이 피는 시기라는 거고, 그렇죠? 피는 기쁨을 느끼는 시기라는 거고, 반면에 그 봄이 슬프다고 하는 것은 그 봄 안에 모란이 다시 지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역설적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확장학습에 보면은 이제 피천득의 은전한입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글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수필 중에서도 글쓴이의 경험을 쓴 바로 경수필입니다. 가벼운 수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사적인 수필,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성격은 서사적, 그 다음에 회상적,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체험적,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극적, 마치 극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글이라는 거죠. 제재는 바로 은전, 한잎이 됩니다. 자, 주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그렇죠? 콩트처럼 긴밀하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자, 끝부분에 논평이나 생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버리니까 방금처럼 주제가 상반된 의미로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콩트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소설을 그 분량으로서 나누면 단편 소설, 중편 소설, 장편 소설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여기서 단편보다 더 짧은 게 바로 우리가 꽁트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꽁트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소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단 구성이잖아요. 그렇지? 바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이잖아. 그렇지? 근데 꽁트는 딱 절정에서 끝이 나버려. 작품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독자 입장에서는 똥 누고 똥 안 닦은 그런 느낌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가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 바로 이 꽁트의 특징인데, 바로 이 피천득에 은전한 일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다 합시다. 앞부분 줄거리. 자,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자, 여기서 나는 당연히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 자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늙은 거지, 이게 바로 뭐다? 글쓴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이 달아난다.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이때 당시에 은전 한 입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 따지면 한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적선에 주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거지는 글쓴이가 바로 묻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은전을 뺏길까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글쓴이의 연민은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글쓴이는 안심을 시킵니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 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렇죠? 여전히 거지는 바로 뭐다? 여전히 나를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 자,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잎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분 쉽지 않습니다. 즉 바로 뭐다? 이 돈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잎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잎을 각전잎과 바꾸었습니다. 1억일을 6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대양 한 푼.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은전을 얘기를 하고, 자, 이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이다? 첫 번째, 거지에게 있어서 일종의 삶의 목적, 즉 소망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뭡니까?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데 모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보면은 바로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물욕,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집착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이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인간의 바로 그런 집념, 즉 대상의 의지를 나타내는 대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아까 위에 있었던, 자, 나는 그렇죠. 나는 한 푼 한 푼 여기서부터 방금 했었던 6달이 더 걸렸습니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거지가 은전을 얻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속담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티끌모아 태산. 한자성어로 하면은 일종의 고진감래. 그렇죠? 고통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단 것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에 따르면은 눈물이 흘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의 의미는 바로 뭐다? 은전을 얻었다는 기쁨의 눈물이 된다는 거죠. 기쁨, 감격. 그렇죠? 자,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겠다가 아니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오직 돈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 하나의 뭡니까?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이것은 거지의
소박하고 맹목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이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 작품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취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바로 뭐다? 이 거지가 일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목표이자, 그렇죠,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전을 모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여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이제 이렇게 결말을 내므로써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서도 주제를 볼 수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서도 주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10분에 이제 이어서 1회 2단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